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수요일이고요. 날씨 궁금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기상캐스터 박소연입니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폭우까지 쏟아진다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채소를 세척하고 실온에 방치하면 세척 전보다도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8월은 식중독이 발생하기 더 쉬운 만큼 주의해야겠는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출근길 꼭 감속 운전하시고요. 중부 내륙에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나실 수 있겠고 강원 영동과 남해안 또 제주에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와 강원 영동 중북부에 120mm, 그 밖에 영동과 경남권 해안에는 2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경남권 해안과 제주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린 전남과 경남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적은 비에도 쉽게 집안이 붕괴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갔는데요. 서울은 22.9도, 강릉은 24.5도, 제주는 27.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30도, 강릉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중부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비교적 선선할 텐데요. 조금만 더 더위에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국토부 270만 호 주택 공급 청사진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전국에서 270만 채를 인허가하는 주택 공급안을 내놨습니다. 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낮은 물량으로 주택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고요. 영끌족이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내 집 마련에 대한 갈망도 커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물량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이 주도해왔던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러니까 지역 단위의 어떤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줘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요. 서울이 50만 호, 경기 인천이 108만 호, 광역시 그리고 자치시에 52만 호, 그리고 7개 도에 60만 호, 이렇게 하면 270만 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공급되는 물량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급 등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공급량을 대폭 늘리겠다. 이 부분이 좀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한 2배 정도 늘려서 한 50%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거고요. 비수도권의 공급량은 오히려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게 이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지정하는 게 서울에 한 10만 호를 비롯해서 한 22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집을 지으려면 역시 뭐 재건축, 재개발 이쪽으로 갈 텐데 그러려면은 각종 규제를 좀 풀어야 될 텐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예의주시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게 안전진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의 경우에는 항목 배점을 이제 구조 안전성 비중이라고 하는 게 가장 높거든요. 이게 전체 항목의 한 30-40%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비중을 대폭 줄이고 주거 환경이나 설비 노후도를 비중을 높여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 한 40년 된 아파트라 할지라도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은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근데 수도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막 녹슬어서 녹물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진단하면은 등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 안전성 비중이라고 하는 게
튼튼한 여부를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거든요. 그 비중을 줄이고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주거 환경을 더 높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전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네.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 부분도 사실 재건축 하시는 네. 조합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렇죠. 1인당 개발이익의 한 최대 50%까지 지금 환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도 그 비중을 줄여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죠. 예. 네. 아무래도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재건축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겨날 수밖에 네. 없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민간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재건축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면 공급량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요. 다만 양많은 디테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주겠다. 네. 이 부분은 추후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부동산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만약에 재건축 규제 확 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또 들썩이죠. 그렇죠. 집값이 네. 확 뛰는 현상이 나타날까 봐 이 부분은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추후에 뭐 다음 달이나 아니면 연말에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자산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들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게 청년 원가주택, 아무래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역세권 첫집, 이 두 가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따로 추진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서 5년 동안 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0만 호 너무 적다 이런 지적도 야. 일부는 있는데요. 공급 대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평균 근로자 소득의 140에서 160%가 되어야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런 경우에 40년 이상 장기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민간 분양 주택인 니츠 주택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에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네. 아. 기존에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일부분 손봐서 새로운 리츠 주택이라고 하는 걸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 절반 정도를 분양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내가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안 산 것도 아닌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임대 상태로 쭉 사는 거예요. 나머지 분양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월세를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저 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이슈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연 3%대 안심전환 대출 신청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받거나 아니면 전세 대출 금리 받으면 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은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코픽스 금리도 뭐 최고치로 올랐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금리 상단이 연 6%까지 지금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을 받은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영끌 지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안심전환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정부의 정책이 발표가 됐고요. 안심전환 대출 신청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안심 전환 대출 이게 뭔지 보다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보통 집 살 때 뭐 대출을 받을 때 집을 담보로 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근데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계속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네. 되잖아요. 이걸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주택금융공사라고 있잖아요.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장기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제공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안심전환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 금리가 연 3.8에서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6에서 8%까지 변동금리 대출이 가게 된다고 하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된다고 네. 하면 한 절반 정도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층은 이런 대상이 되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차주인 경우에 여기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 같은 때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네네. 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안심전환 대출의 경우에는요.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의 차주를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1차 신청을 받게 되고요. 2차로는 10월 6일부터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는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조금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유 나는 해당도 안 되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주택 가격이 최대 4억 원까지 해당이 된다 이건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돼요? 일단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은 혼선이 빚어질 수 있잖아요. 뭐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네. 것들이 막 앱이 다운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오부제로 실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마스크 뭐 대란이 발생했을 네. 때나 이럴 때 네. 많이 해보셨잖아요. 했었죠. 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도 정부에서 지원금 받을 때 그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9월 15일부터 1차 신청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월 15일이 또 공교롭게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의 경우에는 1, 2, 3, 4잖아요. 네. 그러니까 4일하고 9일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그러니까 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금요일은 당연히 5, 0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날짜별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사전 안내 사이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6개 시중은행에서 오늘부터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심 전환 대출 신청은 9월 15일부터 28일까지라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예, 세 번째 이슈는 119가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들이 구조 요청을 하는 영웅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119 네, 소방대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방관들이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6일 그러니까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은 최근 5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 공무원이 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5년간 67명이면 1년에 13명 이상의 네. 소방관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무척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소방청이 2017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몇 명의 소방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 극단적 선택을 하느냐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연평균 13.4명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8월까지 벌써 10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3.5명입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이요. 지난해 10만 명당 자살률로 따져봤더니 26.2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자살률보다 더 높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을 구조해야 할 소방관이 오히려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 이런 선택을 한 소방관의 무슨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근무 연수에 따라서 자살률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년 이내 근무한 소방관이 4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특히 연령별로 보면은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대와 30대가 49.3%,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인 선택이 한 70% 정도는요. 5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MZ세대가 절반을 차지한다. 정말 꽃다운 나이잖아요. 너무 네. 안타까운데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이유, 원인은 뭘까요? 제가 10년 이내, 근속연소 10년 이내의 경우 또 젊은 층일수록 그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중도 높고요. 근데 소방관이 위험하고 또 응급한 상황이 투입되는 특수임무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젊은 층의 경우에는 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극한적인 구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작년에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조사라는 걸 했다고 하는데요. 응답자의 22%가량이 업무상 스트레스 문제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을 호소하는 응답자도 전체의 한 6%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응답자도 한 4%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소방관들을 어떻게 구조하면 좋을까요? 일단 소방청에서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크게 4가지 대책 정도를 내놨는데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MZ세대 직원과 소방서장이 만나서 일종의 멘토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젊은 층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주 상담하고 면담하고 이러면서 고충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원클릭 신고센터를 활용하겠다. 이게 두 번째 대책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무래도 소방관들도 역시 뭐 직장 생활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질이라든가 괴롭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곧바로 신고해서 대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긴급 심리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극단적 선택이 발생하는 그 월이 5월에서 9월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고위험 시기가. 이때 소방관들 출동이 잦을 수밖에 없고 큰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충격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국 4개 권역의 대학병원과 진료 체계를 구축해서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의 상담이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게 소방청의 대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1차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 119 소방대원들이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웅이시고 이 영웅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꼭 좀 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처우와 대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진짜요?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되네요. 아 이거 완전 경찰부터랑 똑같네. 자세 낮춰! 왜야 집중! 죽여! 오케이!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아침은 어떠신가요? 저의 오늘 아침은 행복한 아침입니다. 개그맨 가수 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 갈까요? 네, 연예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요. 강철 부대 피구 대결로 다시 뭉친다입니다. 채널A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시즌 1 그리고 시즌 2에 출연했던 출연자들이 아주 혹독한 서바이벌을 통해서 이제 강철볼 피구 전쟁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강철부대 부대원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인한 미남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강철부대 시즌 1 그리고 시즌 2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강철부대의 이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터주대감 이 김성주 씨 그리고 김동현 씨가 MC로 나섰습니다. 감독과 코치로는요. 축구 레전드 김병재 씨와 핸드볼 간판 최현우 씨가 낙점이 돼서 부대원들을 아주 피구 선수로 거듭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서포트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감독과 코치가 축구하고 핸드볼 선수예요. 피구에 그게 어떻게 접목이 될지 그러니까요. 이게 또 궁금하네요.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고 또 강철부대 하면 강철 체력과 또 승부욕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강철부 피구의 전쟁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또 궁금해져요. 그렇죠. 이 제작진에 따르면은 강철부대 시즌 1, 시즌 2 그 부대원들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들이 그대로 나와서 피구 전쟁을 하는데 그야말로 피 튀기는 이 피구 전쟁인데 최현우 핸드볼 국가대표 진짜 선수가 코치잖아요. 얼마나 피가 튀길지 기대가 되는데 이게 또 싸움에서 중요한 건 뭘 놓고 싸우느냐. 요거가 뭘 걸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요거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비밀리에 감춰져 있다 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제작진이 얘기합니다. 최종 목표 뭘 기대해도 그 이상일 것이다. 와, 기대감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피구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는 건 거의 럭비 분위기야. 그리고
피구가 이렇게 던져서 한 대 맞으면 온몸이 얼얼할 것 같아요. 네. 아니 보니까 거의 격투기 글쎄, 피구랄까? 그러네. 네, 피구의 어떤 법칙을 벗어난 아주 굉장한 서바이벌이 될 것 아니 같아요. 잠깐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 이거 언제 합니까? 네, 강철볼 피구 전쟁은요, 오는 23일 화요일 밤 9시 20분에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는 거지 외우기 힘드신 분들 그냥 강철 부대 보셨던 시간에 그대로 리모컨을 드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첫 방송 놓치지 않고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키워드를 전해주시죠. 네, 연예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임히어로. 네, 임영웅. 네, 잘 지내니? 네. 네, 우리 임영웅 트로트 가수 최초로 고척 스카이돔에 서다입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정말 그 팬서비스를 가장 잘해줄 것 같은 연예인 1위로 뽑힌 우리 임영웅 씨가 다가오는 12월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을 한다는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예, 임영웅 씨 팬들은 첫 단독 콘서트가 끝났습니다만 긴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아요. 팬 서비스를 잘할 것 같은 1위 스타잖아요. 정말 제대로 팬 서비스도 준비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첫 단독 콘서트가 정말 끝나기도 전에 그 마지막 날 정말 굉장한 소식을 전했는데 이번 12월에 서울과 부산에서 앙코르 콘서트 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임영웅 씨가 열화 같은 이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12월에 부산과 서울 두 곳에서 앙코르 콘서트 개최한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돌아오겠다 했는데 날짜 알려드려야 되죠. 부산은 12월 2일, 3일, 4일. 서울은 12월 10일, 11일 이렇게 총 5일간인데 아까 말했던 그 고척 스카이돔 요게 서울 공연인 거죠. 야, 이거는 영기 씨가 잘 알 것 같은데 고척 스카이돔이 가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꿈의 무대라고. 아, 뭐 꿈의 무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할 수 엄두가 안 나는 정도. 왜 고척 스카이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나 공연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제 좌석을 채운다는 게 굉장히 이제 어떤 팬덤의 상징적인 의미 같은 거거든요. 일반 좌석이 2만석에 이제 스탠딩 이제 그 공간까지 합치면은 약 3만석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가수분들이 공연을 못했고 누가 공연을 했냐면 BTS, 빅뱅, 엑소, 싸이 대규모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이제 대형 팬덤을 가진 국내외 가수들인데 우리 임히어로 임영웅 씨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무서운 화력을 입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아니 임영웅 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어마어마한 팬덤인데 그래서 임영웅 씨 팬클럽 회원이 임영웅 씨 고향 인구보다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임영웅 씨 공식 팬클럽인 이 영웅시대 회원 수가요, 8월 17일 기준으로 18만 800여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잖아요. 팬클럽 가입자 수는 이 충성도 높은 팬들의 숫자가 얼마나 높은지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임영웅 씨 공식 팬클럽 18만 명의 회원 수는 이 포천의 아들로 불리는 포천시의 인구수보다 약 3만 3천 명이나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제 주변에도 임영웅 씨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가장 놀라운 건 연령대가 편중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이 18만 명이 넘는 팬클럽 회원 수도 놀랍지만 그에 못지않은. 자, 그러면 임영웅이 콘서트를 하면 몇 살부터 몇 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이 청중이 올 것인가. 그거. 근데 세상에 임영웅 씨가 진짜 팬 서비스 잘하더라고요. 매회 이 나의 표를 산 분, 이 콘서트에 참석한 사람들의 연령대를 체크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100세가 넘는 분도 온다. 임영웅 씨가 직접 이렇게 얘기해요. 유아부터 100세까지 오는데 그중에서 최고는 102세 된 분이 왔다. 전 세계에서 뭐 거의 유일무이할 것 같다. 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걸 만들어준 분들이 누굽니까? 팬들이잖아요. 임영웅 씨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12월에 고척 스카이돔에서 콘서트를 할 거고 그 다음 장소도 또 궁금해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재밌는 댓글을 찾아봤는데요. 이번에 임영웅 씨 콘서트 피켓팅이라고 하죠. 정말 피트기네 티켓팅에 실패를 한 자식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보내고 싶었는데 못 보냈어! 라고 하는 이 자녀분들이 댓글을 썼어요.
임영웅 주제 파악해라. 3만 명이 웬 말이냐. 빨리 5만 명 공명장으로 빨리 가라. 왜 이렇게 주제를 모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원성이었는데요. 가요계에서는 이 임영웅 씨의 이 팬덤 규모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이 고척 스카이돔은 물론이고 훨씬 더 큰 규모인 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잠실 주경기장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6만 5천석이 준비되어 있는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까지 아주 무난하게 입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 임영웅 씨 정도면 그것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보통 가수들은 이런 콘서트 끝나고 나면 수익이 어느 정도나 남는 거예요? 자, 그럼 표가 몇 장 팔렸는지 따져볼까요? 지난 3개월 동안 7개 도시에서 21번의 공연을 했는데 17만 명이 이 표를 샀어요. 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전성매진이라 최대한 팔릴 수 있을 만큼 팔린 게 17만 명이 사실 정말 더 팔릴 수도 있었는데 일단 서울이 3만 석 중에 3만 석 나갔고 와우. 제일 적은 곳이 창원 2만 석 준비돼 있었는데 이 2만 석도 다 나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표값이 보통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되거든요. 최저 12만 원으로 잡아도 곱하기 17만 하면은 억, 10억 넘어 100억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걸 물론 이명 씨가 다 갖는 건 아니죠. 200억을. 왜냐면은 이 공연 굉장히 수준 높게 준비했기 때문에 공연장 꾸민 거, 대관료, 또 스태프 거기다 소속사랑 나눠야지. 이명웅 씨한테까지 얼마 갈지는 정확히 계산이 안 되지만 적어도 이거 하나는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군요. 네. 어마어마하다. 자, 이번에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연예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한가인 남편 연정훈 전기차 레이싱 해설위원이 되다. 인데요. 연예계 대표 차 덕후이자 프로급 운전 실력을 가진 연정훈 씨가 전기차 레이싱 대회 해설위원으로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야, 원정훈 씨가 차 덕후였다. 이거 어떤 차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차 덕후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너 차 덕후다면 차 몇 대 가지고 있니 그러잖아요. 연정훈 씨는 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뭐 스포츠카, SUV 이게 다 어떤 드문 고급 스포츠카이기 때문인데 그러면 연정훈 씨가 가지는 차 총액은 얼마일까? 무려 20억 원. 차를 20억 원어치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집이 아니라 차를 가진 그렇습니다. 금액인 저 거죠. 지금 사진에 저 뒷차. 아니 연정 씨가 정말로 차를 좋아하는 게요. 과거 대회에 출전을 해서 카레이서로 활약을 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2010년 이 카레이서로 데뷔한 연정웅 씨. 사실 인터뷰를 해서 만났을 때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차 제일 비싼 차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금액을 좀 말씀드리긴 힘들고 라고 하면서 금액을 좀 되게 밝히기 꺼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자랑했었던 건 근데 저 카레이싱은 굉장히 잘해요 라고 스스로 자랑을 할 정도였어요. 이 연정훈 씨가 2014년도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이 운전 실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연정훈 씨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 공략했던 이 앞차를 코너에서 딱 추월하는 순간이 가장 짜릿합니다 라면서 이 본인의 열정에 대해서 이 자랑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런 실력이 본업을 할 때 빛을 보기도 했었어요. 2015년도 드라마죠. 가면에서 이 고난이도 카체이싱 장면, 이 자동차 추격 장면을 찍을 일이 있었는데 보통은 위험하기 때문에 대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정훈 씨는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을 했는데요. 동승하고 있던 이 스태프들이 정말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너무너무 운전을 빠르고 잘 한다고 합니다. 네. 아니 전에는 종종 연정훈 씨 레이싱 소식 들려왔는데 요즘엔 좀 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연정훈 씨가 이제 집안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9년 3월에 본인이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제가 지난해 중순까지는 말하자면 중반까지는 2018년 정도까지는 카레이싱을 했는데 이제는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둘째가 생긴 이후에는 힘들다. 그래도 내가 남자로서 해볼 거는 다 해봐서 뭐 괜찮다 아쉽지 않다 하면서 그러면 그동안 레이싱하던 시간에 뭐 해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목욕시키고 머리 감겨주고 놀아주고 또 잘 놀아주려고 체력 관리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없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사실 연정훈 씨가 카레이싱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술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좀 더 생기면 술도 좀 마실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보니까 너무너무 가정적이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레이싱 대회 출전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레이싱 대회 출전 비용 어마어마합니다. 억소리가 나는데요. 2021년 한 방송에 따르면요. 차량 일단 구매해야 되죠. 여기에 보험료 들어가죠. 항공비에 숙박비까지 대회를 한번 치르려면 1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경기라고 하는데요. 연정훈 씨가 이 레이싱 대회 출전 경험을 살려서 지난 13일이죠. 다음 날인 14일에 열린 전기차 레이싱 대회에서 이 기존의 해설위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 평소에 이 전기차 레이싱 경기가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시청자들이 이 연정훈 씨의 침착하고 안정적이고 경험에서 나온 이 해설로 인해서 더욱 재밌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연정훈 씨 얘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영기 씨 오늘 스타주민 주제 뭐예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같은 이제 연예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연예인들의 이제 연애, 사랑 궁금하죠. 소식만큼이나 억소리 나게 궁금한 이제 스타들의 재테크. 어떤 재테크를 할까 이제 이런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요즘에 트렌드 이제 재테크 트렌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부동산 이제 재테크라고 하네요. 혹시 우리 뭐 MC 분들이나 우리 게스트 분들은 이제 뭐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 투자? 그럴 좀 종잣돈이 좀 있어봤으면. 저도요. 그냥 스타들 얘기 보자고요. 네. 저는 그냥 소식만 전할게요.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 나도 가지고 싶다 대박 부동산을 가진 스타들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재테크에 성공한 스타들에 대해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죠. 스타들일까요? 나도 가지고 싶다. 대박 부동산을 가진 스타들. 네, 덤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덤덤하게 저도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소식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 가지고 싶다 대박 부동산을 가진 스타들 첫 번째 만나볼 주인공은요. 꽃미남의 대명사이자 아시아의 스타로 등극한 배우입니다. 야, 이렇게 뭐 잘생기고 꽃미남 얘기까지 나오는데 또 대박 부동산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부러운 거 없겠네. 솔직히 연예계 다가졌네. 꽃미남으로 불리는 아시아 스타는 손에 꼽거든요. 힌트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일명 연기의 숫자로 말해요. 숫자 준비해봤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수능 점수 380점입니다. 굉장히 잘했네요. 이거 사기 캐릭터. 다 갖췄어. 공부까지 잘해. 수능 점수 380. 거기까지. 이러면 뭐 꽃미남 플러스 뇌생남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분은 이제 과거 한 방송에서 고교 시절 성적표가 공개된 적이 있어요. 성적 말해 뭐합니까? 3년 내내 올수였다고 하는데 자괴감이 드네요.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분이 본인이 나온 학교가 나오는 이름이 똑같은 드라마에도 출연해서 굉장히 하얗고 잘생기신 분. 씨가 저는 바로 알 것 같아요. 요즘에 그냥 출연력이 물이 올랐어요. 아주 그냥. 그죠. 제가 공개하는 것보다 예인 MC가 이제 그냥 정답을 외쳐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나도 가지고 싶다 대박 부동산을 가진 스타들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인 씨. 배우 송중기 씨. 맞습니다. 맞죠? 첫 번째 맞죠. 바로 배우 송중기 씨입니다. 송중기 씨가 이렇게 대박 부동산을 가질 만큼 재산이 많았어요. 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딱 올 텐데요. 최근 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송중기 씨가 보유한 이태원동의 이 단독 주택이요. 매입가 대비 2배 이상 올라서 최소 2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와우. 현재 송중기 씨가 이 전세가 70억 원, 매매가 95억 원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하와이의 콘도 등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송중기 씨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500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5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500억. 예. 이게 자, 정말 대박 부동산. 뭐 하와이 있고 이런 거는 뭐 모르겠고 네.
이태원의 주택이 뭐 2배가 올랐다는데 이건 언제 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드라마 잘 되고 대륙의 남편 되더니 이렇게 스케일이 대륙이 됐네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였죠. 요거 끝나고 집을 하나 이태원에 주택을 삽니다. 100억 원. 근데 이걸 싹 리모델링을 했는데 요게 지금 2배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망 맛집이다, 뷰 맛집이다 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바로 이 집의 정면에는 롯데타워가 보이고요. 와우. 뒤에는 남산타워. 와우. 완전히 양쪽에 랜드마크 양쪽 타워 그 사이에 있는 집이라고 하네요. 와. 근데 송중기 씨가 이웃 주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국민분들도 아니 저 큰 좋아하실 집에서 것 뭐 복이나 보겠어요. 제가 예전에 송중기 씨가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쯤에 동네 이웃으로 살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그게 답니다. 예. 그런데 이태원동 주민들이요, 송중기 씨가 처음에 이 단독주택에 온다고 했을 때, 어머, 우리 옆집이 송중기가 살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송중기 씨가 주택 신축 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정말 극한의 마찰을 겪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 이거 뭐 신축공사니까 소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나? 소음보다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 주차장하고 이 도로가 좀 높이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차장이 좀 더 위에 있었나 봐요, 높이가. 요거를 말을 하자면 주차장 진입로하고 도로를 맞추면서 여기 급경사가 생긴 거예요. 도로에. 원래는 평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보면서 저거 위험하지 않은데 실제로 사고가 생겼어요. 트럭 한 대가 미끄러져서 이 동네 구조물에 가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정말 화가 나서 안 그래도 이 도로공사에 불만을 품었던 일부 주민이 건축주는 위험한 도로 포장 공사를 원상 복구하라. 이런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송중기 씨의 입장은 어땠어요? 네, 당시에 송중기 씨의 소속사 측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요. 당연히 알았으면 안 했겠죠. 그런데 이 해명을 들어보면 이 논지의 도로는 2020년도 말에 구청 측에서 일단 도로 포장 보수가 있었고 또 해당 건축 공사에 의해서 재포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 일부 구간을 남겨두고 포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 재포장을 시공사에서 다시 진행을 했고 이 해당 도로가 차량 교행이 불편하다라는 이 이전 민원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해결을 했다. 이 도로 높이가 이전과 같이 같아졌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이 복구 공사를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송중기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일단 종잣돈이 크게 생겼죠.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게 정말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였잖아요. 네. 그때 처음에 본인 딴에는 이제 소박하게 그러나 우리한테 큰 돈 25억 원을 들여서 빌라를 하나 매입하는데 저 서울 고속터미널 옆에 있는 그 마을 아주 조용하고 아늑하다고 화제가 된 그곳에 빌라를 매입을 했습니다. 사실 2016년 드라마도 성공했는데 내가 지낼 수 있는 새 보금자리까지 마련했다. 어떻게 보면 송중기 씨한테는 이게 신기원이 된 그런 2016년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런데 이런 대박 부동산을 살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매니저의 도움이 있었다고요. 네, 송중기 씨가 이 스타가 돼서 대박 부동산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있었던 이 매니저의 뭔가 노력이 컸었다라고 하는데요. 배우 하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역시 이미지죠. 그런데 이 이미지를 중요하게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역시나 작품 선택입니다. 이 매니저분이 작품 선택을 할 때 굉장히 공을 들여서 했다라고 하고요. 굉장히 꼼꼼한 전략 하에 광고도 이제 선택해서 받는 전략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이 대형 소속사의 매니저분이었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의 인연이 굉장히 끈끈하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연기학원에 다니는 송중기 씨를 추천받은 게 바로 이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형 기획사의 연습생으로 계약을 시켰고 이후에 연습생이 된 송중기 씨가 소속사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영화에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게 2008년도에 이 작품입니다. 쌍화점. 네. 조인성 씨. 예. 그렇죠. 쌍화점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제대로 된 포텐을 막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송중기 씨의 인생 작품으로 불리는 이 영화는 누구와 호흡을 맞췄을까요? 1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문채원, 2번 성균관 스캔들 박민영, 3번 아스탈 연대기 김옥빈, 4번 늑대소년 박보영. 맞췄습니다. 근데 사실 넷 다 인생 작품이긴 그쵸. 해요. 다 너무 잘 돼서. 히트했어. 근데 왜냐면 그래도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 퀴즈에서 약간 힌트가 있는 게 영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늑대소년. 박보영 씨. 맞아요. 정답은 4번 예, 제 이상형입니다. 네, 박보영 씨, 늑대소년의 박보영 씨인데요. 이 작품 역시 당시 송중기 씨의 매니저가 송중기 씨에게 영화를 해보자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한 끝에 출연을 하게 된 거라고 하네요. 이런 매니저는 연예인에게 꼭 필요한 존재예요. 제 매니저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송중기 씨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니저란 존재네요. 그걸 지금도 두 사람 함께 하고 있나요? 일단 대형 기획사에 같이 있었고 처음에 매니저가 독립할 때까지도 같이 갔는데 2019년에는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로 남았습니다. 네, 현재 송중기 씨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네, 최근 드라마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촬영을 마쳐서요. 하반기에 공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어떤 작품이냐? 송중기 씨가 극중에 재벌 총수 일가의 이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버려지게 돼요. 그런데 이후에 재벌가 막내 아들로 회귀를 해서 자신이 아는 미래를 이용해 이 재벌가를 차지하려는 이 굉장히 욕망이 있는 인물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작품이 기대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송중기 씨 작품 중에 이 작품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이 성균관 스캔들, 스타반열에 오른 작품이죠. 이 작품을 집필한 이 작가와 이번 작품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됐어요. 송중기 씨가 하반기에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송중기 씨 얘기였고요. 다음 스타는요? 네, 다음 스타. 나도 가지고 싶다. 대박 부동산을 가진 스타들. 두 번째 만나볼 주인공은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마치 이름이 본명이 건물주가 된 것 마냥 건물주 얘기를 많이 듣는 스포테이너 방송인입니다. 네. 알 것 같아요. 대충 아시겠죠? 저도 알 것 같아요. 크죠? 그렇죠. 일단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이제 뭐 거의 뭐 힌트를 하나 뭐 이제 드리자면은 네. 이분이 유도하지 않은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오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맞아, 저도 뭐 맞아. 예능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거를 많이 쓰는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은 외국에서 영어 이제 이게 그 어학연수를 갔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영어 이름을 줬는데 농담이 아니고 진지하게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오빠 서. 네? 오빠 서. 영어 이름이 오빠 서라고. 네, 오빠 서라고 줬다고 하네요. 아, 서씨여서. 서씨니까. 그래서 오빠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서씨여서 서 아닐까요? 야, 우리 그렇죠. 예인 씨가 정말 연기력이 엄청 늘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아까부터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끝까지 대본에 충실한 모습. 모른 척 좀 해줍시다. 아, 정말 네.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말해요 한번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보여주시죠. 450원? 야. 덤덤하게 야. 전할게요. 부동산 가치가 450억 원입니다. 네. 아니, 뭐 저 소식은 기사로도 접하고 뭐 예능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 빨리빨리 공개하시죠. 나도 가지고 싶다. 대박 부동산을 가진 스타들 바로 서장훈 씨입니다. 네. 아, 사실 뭐 힌트 듣자마자 알았어요. 그럼요. 스포테이너부터 시작해서. 서장훈 씨는 근데 이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근데 이것 때문에 좀 괜한 오해도 받기도 하고 뭐 이랬다면서. 네, 맞습니다. 농구 선수를 은퇴하고요.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몇몇 방송에서 몇백억대 이 재산가래 몇백억대 건물이 있대라는 이 이야기가 언급이 됐어요. 그럴 때마다 일각에서는 혹시 부동산 투기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의 눈초리가 제기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장훈 씨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2015년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아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투기를 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산 건물이고 그 가격이 세월 때문에 오른 것이다 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의 건물주가 된 배경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 사실 이 서장훈 씨 뭐 실업팀 가기 전에 연세대 시절부터 대단했잖아요. 거의 뭐 모든 어떤 농구인들의 마음을 독차지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왜 그러냐면 농구 대잔치에 대학팀이 나와서 실업팀 다 꺾고 막 우승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장훈 씨를 보면서 아버님은 아이고 계속 잘 나가겠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언제까지 활동할지 모른다. 이런 또 생각에 그 서장훈 씨가 버는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했고 이게 오늘날 아들을 건물주로 만드는 밑바탕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서장훈 씨 부동산이 화제가 된 게 산 가격과 지금의 가격이죠. 28억에 샀는데 지금 뭐 450억. 도대체 이게 몇 배가 오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서장훈 씨가 이 서울 서초동에 28억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최소 450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사실 당시에 서장훈 씨의 선수 시절 최고 연봉은 4억 7천만 원이었으니까 8억 원이라는 이 돈도 굉장히 큰 그런 돈이잖아요. 그렇지만 왜 샀느냐? 이게 건물이 그때 당시 시세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얼른 잡았고 또 잡고 나서 22년 만에 무려 22년이 지나긴 했지만 16배를 상승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는 그만큼 입지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더 네, 올라요, 맞습니다. 이 서초동 빌딩이요. 강남대로랑 남부순환로가 이게 교차하는 사거리에 딱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미 위치가 좋죠. 와우. 그런데 정말 또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이후에 1분 거리에 양재역이랑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서 와. 더블 역세권이 된 거예요. 그냥 역세권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입지 때문에 건물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치 상승뿐이 아니고 서장훈 씨가 이거 말고 또 있다면서요? 일단 5개의 광고판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니 서초동하고 뭐 네, 저 네. 흑석동 이쪽에 또 뭐 있고. 그렇죠. 저희도 다 조사해 봤어요. 홍대 인근에도 홍대에도 있고. 네네네. 일단 흑석동이랑 홍대 인근에도 이 건물이 있습니다. 네. 사실 두 채의 건물이 더 있다라는 것인데요. 세 채의 건물만으로 추정되는 자산이요. 700억이라고 합니다. 네. 700억. 대단한 거죠. 네, 서장훈 씨가 이렇게 억소리 나는 부동산 자산을 이룰 수 있었던 거 바로 이 초역세권의 빌딩을 매입해서요. 임대료 그리고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꽉 잡았기 때문이다. 정말 알짜배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관계자들이 또 입을 모아서 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수로서 물론 뭐 정점을 찍었지만 아무리 잘 나가는 농구 선수라지만 어떻게 그렇게 큰 재산을 모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부럽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서장훈 씨가 반값 임대료를 고수하는 착한 건물주.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 대단하신 있어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착한 건물주 사실 별명이잖아요. 지금 말했던 이 홍대 흑석동 시세의 한 50%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계약했는데 이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는 이 임대료도 잘 올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더 놀라운 거 2020년 초에는 임대료를 10% 할인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로 코로나 힘든데 때문에. 같이 힘드시죠? 코로나19. 또 정말 착한 건물주 맞습니다. 야, 대단한 거죠. 네. 서장훈 씨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네. 자, 다음 스타요. 네, 다. 나도 가지고 힘이 빠지네요. 나도 가지고 싶다 대박 부동산을 가진 스타들. 다음 스타는요. 현재 여자 이제 연예인 중에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 넘버 원입니다. 여성 우리 연예인분 중에. 넘버원. 탑스타이겠죠. 뭐. 그렇죠. TV에도 많이 나오고 CF 출연도 많고 이렇겠죠. 지금 몇 분 떠오르는데 일단 네네. 뭐 손예진 씨, 그리고 이영애 씨, 와우. 전지현 씨, 와우. 고현정 씨 이야. 이렇게 그 떠오르는데 중에 있겠네. 아, 분명히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그 중에 손예진 씨? 만약에 이 중에 없으면 그게 더 우리가 자괴감이 듭니다. 분명히 이 안에 나와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숫자로 말해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공개해 주시죠. 부동산 가치가 야, 여긴 888억입니다. 야, 여긴 더하네, 더해. 정말 힘 빠지네요.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이거는. 아까 자신 있게 후보를 이제 우리 예인 MC가 딱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또 오늘은 감이 맞을지 한번 선택해 보시죠. 아니 뭐 연예계에서 어디에 뭐 빌딩 샀다, 뭐 집을 매입했다 들리는 건 뭐 송혜교 씨도 많이 들리고 그렇죠. 전지현 씨도 사실 빼놓을 수 없거든요. 탑스타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둘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네. 전지현 씨가 맞는 거예요. 진짜 막 물이 올랐습니다. 맞아. 예인 MC의 추리력이. 자, 지금 이번 스타 주인공 지금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배우 전지현 씨입니다.
그렇죠. 야. 전지현 씨 나올 줄 알았어요. 888억이면 야, 이건 뭐 저 부동산 거부 아닙니까? 거부? 네, 맞습니다. 전지현 씨는요, 용산구 이촌동 그리고 삼성동 건물 그리고 등촌동까지 이 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까지 합쳐서요. 모든 부동산들을 합치면 888억 원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약간 정신줄을 놓으신 거예요. 예, 너무 이거 약간 게임하는 게임머니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매입가일 뿐이지 이게 현 시세 기준으로 한다면 측정 불가인 상황입니다. 아하. 아 근데 전지현 씨는 보면 막 다작을 하는 배우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을까요? 물론 CF 스타가 됐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CF 스타가 됐을까요? 연기력을 인정받으면서 뭐 대세 배우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배우 전지현은 처음부터 그렇게 연기력 호평받으며 CF 스타였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연기력 논란이 있었을 만큼 그렇게 호감 배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로바로 2012년에 영화 도둑들. 야, 여기서 또 이 기억나시죠? 거기다가 그 이후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바로 이게 한 해 연도, 물론 이제 별에서 온 그대 여기까지 싹 하고 그 뒤에 영화 베를린 암살 줄줄이 흥행하면서 흥행 보증수표로 인정을 받으면서 제2의 전성기 흥행 대세 배우로 떠올랐는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암살 인터뷰 때 전지현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기력 논란을 얘기하실 때 조금만 기다리시면 인정하게 될 거다. 말하자면 본인의 연기 스타일이 이 자연스러운 연기 스타일이 조금 시대를 앞서갔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 자신감 좋습니다. 이게 CF까지 이어져서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20년 넘게 CF 스타 누구 CF 섭외할까 여자 배우 섭외 1순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네. 근데 전지현 씨는 반짝 끝나는 모델이 아니고 길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네, 하나. 맞습니다. 장수 모델로 유명한데요. 사실 이 CF계가 그 어떤 곳보다 굉장히 냉정한 곳이에요. 가장 핫한 사람, 가장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을 모델로 기용하는 곳이 바로 이 CF계인데요. 전지현 씨는 데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CF계에서 탑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지현 씨 특히나 무려 11년 동안이나 한 샴푸 광고의 모델로 활동을 해서 샴푸 브랜드로부터 이례적으로 헌정 광고를 받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 치킨 브랜드와는 인연을 무려 9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지현 씨가 모델로 하기 전에 이 브랜드의 매출이 연 826억이었는데 전지현 씨를 모델로 쓴 이후에 매출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요. 몇 배나 올랐냐? 5배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광고 모델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니까 광고계에서는 전지현 효과다. 전지현을 쓰면은 브랜드도 알려지고 신뢰도도 높아지고 매출도 급상승한다라는 이 공식 아닌 공식이 생겨버린 거죠. 네. 그간 정말 판매 누적 금액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런 요인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의 이 부동산 부자 전지현 씨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 상반기에 전지현 씨가 CF로 벌어들인 수익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자, 일단 상반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카레, 초콜릿, 패션, 뷰티까지 13개 브랜드와 계약을 했고 이 금액만 해도 한 130억에 이른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상반기인데. 네, 지난해 22개 했습니다. 와. 올해 그 상반기에 13개, 하반기에도 13개 하면 22개 야. 넘어서겠네요. 굳이 하반기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상반기만으로도 일단 범접할 수 없는 금액으로 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전지현 씨는 이제 CF 퀸이자 부동산 퀸으로 이제 불려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광고주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최 기자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매출이 5배로 오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모델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그 제품이 떠오른다? 이게 말하자면 그 제품의 대표 모델, 대표 브랜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건데 전지현 씨는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친근감도 높아지고 신뢰성도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약이 장기로 줄줄이 이어지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뭐 요번에도 몇 배 올랐대, 몇 배 올랐대 이런 보도 자료가 또 나오다 보니까 화제성, 영향력 계속해서 입증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누구나 대박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을 많았는데 뭐 투자를 실패해서 그렇죠. 이런 경우도 많은데 분명 본인의 뭐 투자 철학, 투자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리했어요. 톱스타 중에서도 우리가 그 굉장히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건물 투자만 하면 떨어지는 때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죠. 있어요. 네, 이 888억 원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전지현 씨의 이 투자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로 본다. 이 부동산 금액이 오르는 금액을 굉장히 길게 보고 투자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리 보수를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한다입니다. 일례로 이 전지현 씨가 2007년도에 약 86억 원을 주고 건물을 하나를 샀어요. 그런데 4년 뒤인 2011년도에 정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정말 보수뿐만이 아니라 이 밖에서 외관을 봤을 때 이거 무슨 건물이야? 할 정도로 아예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버린 건데요. 그리고 매입한 지 14년 뒤에 이 건물을요. 2021년도죠. 230억 원, 발음 230억 원에 판매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작년에 부동산값 제일 비쌀 때 팔았네. 맞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가장 비쌀 때 딱 판 거예요. 14년 만에요. 140억 원이라는 이 수익 차이, 이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매매 동향을 봤을 때 부동산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 전지현 씨라 가능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세 번째 투자 특징 이겁니다. 한 번 빼고 노 대출 온리 현금 계산. 건물을? 무조건 현금 계산. 건물을 살 때? 건물 살 때 무조건 현금 계산. 나는 대출은 받지 않는다. 현금으로. 뭐 비슷한 건 하나 있네요. 저도 빚은 없어요. 빚이 없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빚만 없긴 한데 지난달에 다 갚으셨다고. 네. 다음 달부터 정산입니다. 아니 건물이 없어도 빚이 없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야, 지금 놀랍네요. 그쵸. 방금 최 기자가 2021년에 200억 원대의 집 팔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연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직 팔지 않았을 때 아직 이 200억 원 건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보다 4년 전에 2017년에 서울 삼성동에 325억짜리 집 하나 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진짜 어마어마. 야, 그 전에 논현동 건물도 저당 없이 325억 원 건물도 대출 없이. 2017년에 샀으면 네. 이때가 이제 쓰러지려고. 이때가 부동산 경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할 그 시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상상이 전문가네, 안 돼요. 전문가. 어떻게 325억 원을 대출 없이 현금으로 낼 수 있는지. 그렇죠. 지금 샀는데 325억 샀는데 4년 뒤에 내가 팔아서 현금 230억 원이 지금 또 생겼어. 야, 여기 건물 대단한 325억 거죠. 원 있는데요. 아니 전지현 씨가 보니까 그 스세권의 가치를 미리미리 좀 알아보는 눈이 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 연예계 부동산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스세권. 이 스세권을 통해서 대박 부동산을 가지겠다라는 겁니다. 스세권이 뭐냐?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있는 그 커피집? 네, 그 네. 커피집인데요. 이 대표적인 스타로 하정우 씨를 꼽을 수가 있어요.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도 이 S커피 입점 빌딩을 보유를 몇 채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사실 한 채가 아니기 때문에 이 S커피를 향한 뭔가 하정우 씨가 맛을 봤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분명히 오른다라는 걸 안 것 같아요. 하지만 전지현 씨는 이보다 먼저 2013년도에 건물을 매입해서요. 이 S커피를 입점을 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이 커피, 그러니까 이 건물을요. S커피가 임대료를 2년에 10%씩 인상한다라는 조건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서 고정 이 수요층이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꼬박꼬박 10%씩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전지현 씨 시댁도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2012년
이었죠. 전지현 씨가 초등학교 동창인 이 현재의 남편과 교제 2년 끝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댁이 알려주면서 또 와 했죠. 시 외할머니 말하자면은 이 남편의 이 외할머니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영희 한복 디자이너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한국 디자이너 최초로 프랑스 프레타포르테 요거는 이제 기성복이에요. 여기에 진출을 했었고 그 위에 또 프레타포르테 위에 오띠꾸루가 있잖아요. 이 발음도 어렵습니다. 오뜨꾸띠르 이게 이제 맞춤복이 있거든요. 맞춤복 여기도 또 진출을 했던 분이고 그 딸도 디자이너가 됐죠. 이정호 씨도 사실 이 한국도 패션계의 거목인데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또 남편도 금융맨이잖아요. 네. 뭔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지현 씨는 본인의 힘으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의 스펙도 지금 들으면 네. 깜짝 놀랄 만큼 대단합니다. 그런데 전지현 씨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루머에 휩싸인 적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남편과 이혼 및 별거설에 시달린 건데요. 이 한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의 시작은 이 전지현 씨의 남편이 펀드회사 대표로 취임을 한 후에 뭔가 이런 모락모락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건데요. 당시에 이 너튜브 방송에 따르면 내 이름으로도 충분한데 왜 전지현 남편으로 불려야 되냐? 난 전지현 남편 하기 싫다! 라면서 집을 나갔다라고 예,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머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주변에서 굉장히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너희 진짜 별거 아니? 이러니까 이 전지현 씨 남편이 굉장히 좀 위트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이 메시지 창에다가 뭐를 올려놨냐면요. 전지현 남편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 만화 패러디 이미지로 변경을 해서 우회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고 우리 사이 아주 굳건합니다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문 나면 가족들도 참 힘들죠. 네. 힘든데 시어머니가 또 전지현 씨 편입니다. 네. 시어머니가 그날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너무 화나는 날이라 자제력을 잃고 빵을 먹을 뻔했다. 그러면서 이게 뭐겠어요. 정말 이분이 웬만해서 패션 디자이너신데 거의 모델처럼 이 몸매 관리하시는 거죠. 정말 빵 먹을 뻔했는데 그걸 참을 만큼 어떤 화가 났었다 하면서 또 그런 와중에도 전지현 씨를 응원하는 팬들을 향해서는 고맙습니다. 우리 지연이 계속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올렸어요. 사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상황 정리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연예인들 결혼 생활, 부부 생활에 대한 루머들은요. 부러워서 좀 생기는 맞아요. 거예요. 전지현 씨 역시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편안하고 또 집중도 잘 되고 여유도 생기는 것 같다. 결혼하고 나서 이 스스로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나를 어른으로 평가해 주는 것 같다. 어른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연기를 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 여유가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에 맞춰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시댁 그리고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전지현 씨는 어떻게 지내나요? 사실 이제 전지현 씨가 이 부동산 매입하는데 이 전지현 씨의 소속사 대표, 전지현 씨가 30%, 소속사 대표가 70% 냈던 이 소속사가 CJ라는 거대 대기업에 이제 어떤 병합이 되면서 어떤 또 자금을 마련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하고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새로 그 대표랑 이 새로 소속사 차렸는데 이번에 50대 50인데 어머 봤더니 화장품 제조,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 홈쇼핑 판매업까지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이제 제조업의 유통업까지 하는 게 아닌가 제가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네, 888억. 대박 부동산에 같은 전지현 씨 이야기 만나봤고요. 다음 스타도 담담하게 한번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가지고 참 이게 덤덤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왜 마지막 순서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앞에보다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을 거예요. 더 많어. 888보다 더 많어. 나도 가지고 싶다. 대박 부동산을 가진 스타들. 다음 스타는요. 백지장도 함께 들면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 전에도 분명 대박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더욱더 크게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상황인 스타입니다. 신혼. 현빈 손혜진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현빈 씨도 소문난 저축왕이고 손혜진 씨도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분으로 알려져 아니면 그러네요. 조금 결혼한 지 좀 됐으면은 장동건 고소영 이쪽 아니에요?
조금씩 좁혀지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5년차 부부고요. 5년차. 5년차 부부고 연상연하 커플이고요. 그리고 톱스타, 탑 중에 탑. 그리고 남편분은 가수, 아하. 와이프분은 배우. 이렇게 또 있거든요. 아. 일단은 숫자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말해요. 네. 미치겠다. 야, 이건 또 1,000억까지 가네. 덤덤하게 할게요. 네? 부동산 덤덤하게 가치 해요. 1,000. 네. 아니 근데 이게 천억이랍니다. 덤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감이 없어. 맞아. 현실감 제로. 제로 완전 제로. 비가 내리네. 그쵸? 그죠, 네, 그죠. 예. 네. 공작 힌트는 이제 이거 이제. 근데 현실감이 너무 제로예요. 맞나 보다. 바로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타 김태희 비 그렇지. 부부입니다. 이 커플이 있었네. 이 네. 커플은 뭐 결혼하기 전부터 예비 부동산 자산 네. 1위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워낙 유명했어요. 네. 이쪽으로는. 네, 맞습니다. 결혼할 당시에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김태희와 비가 합치게 되면 연예계 부동산 부자 1위가 될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합치기 전에 김태희 씨와 비 씨가 각자 소유한 부동산 자산이 수십에서 수백억 원에 달한다, 알려진 것만 이렇게 달한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혼 후에 가장 많은 자산을 지닌 톱스타 부부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규모로만 보면요. 웬만한 이 중소기업과 맞먹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네, 김태희 비부부가 결혼한 지 앞서 지금 5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5년. 그 5년이란 기간 동안 부동산이 더 늘어났어요. 아이고. 늘어났어요. 사실 이제 잘 들어보시면 B 씨가 2008년에 건물을 하나 사고 김태희 씨는 2014년에 샀어요. 요거를 지난해 같이 팔았어요. 같은 시기에. 자, B 씨는 그러면 얼마 벌었나 봅시다. 2008년에 168억에 샀는데 지난해 495억에 팔면서 와우. 시세 차익이 327억 원. 여기도 작년에 자, 김태희 씨는 132억에 샀는데 지난해 203억에 팔면서 71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이 부부의 시세 차익만 한 400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 팔아서 뭐 했을까요? 자, 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 920억 원을 주고 건물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남역 계속 뭐 눈 감았다 뜨고 나면 자고 나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억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이 연예인들이 보니까 2021년 작년에 건물들을 팔고 이랬네. 최고.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팔았어야 되는 모양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아, 뭐 있었어요? 있어요? 살고 있는 집 하나 있는데 이게 자고 나면은 이게 찾아보면 포털에 찾아보면 아우 또 떨어졌네. 살고 있는 아우 집이. 또 떨어졌네. 아니 근데 B 씨는 그 결혼 전부터도 이거 잘하지 않았어요? 부동산? 네, 결혼 전부터 부동산 재테크 귀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B 씨가 이제 투자에 좀 집중을 한 부분이 이례적으로 경매라는 부분이에요. 아, 경매. 보통 스타들이 이 방금 설명을 한 것처럼 시세 차익을 통한 이 부동산을 늘려가는데 반면 B 씨는 솔로일 때도 굉장히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에 투자를 한 케이스거든요. 2006년도에 경매를 통해서 이 감정가의 105%인 31억 7천여만 원에 한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입한 지 9년 만에요. 75억 원을 받고 팔았어요. 그런데 43억 2,600만 원이라는 이 시세 차익을 이 초반부터 보이는 굉장히 남다른 이 수완을 보였습니다. 부동산으로만 그래도 돈 벌었으면 조금 더 미울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저축왕 가만 생각해 보시면 제45회 저축의 날에 대통령 표창까지 와우. 받았는데 그냥 뭐 돈 많이 버니까 했겠지 그건 아니고 사실 B 씨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시절 밥 먹기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돈만 생기면 직접 은행에 가서 저축했는데 그거를 스타가 되고 나서도 직접 가서 저축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네요. 네,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이 두 사람 돈 관리는 누가 할까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2020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B 씨가 직접 밝혔는데요. 일단 경제적인 부분은 각자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대신 이 먹고 집에 관한 것은 B 씨가 주도적으로 하고 또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조금씩 맞춰가기로 했다. 아내는 장모님이 훌륭하셔서 경제적으로 케어를 해주신다.
해주신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다 챙겨주신다라고 솔직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근황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B 씨 같은 경우에는요, 너튜브 방송이 있어요. 개인 방송 이제 시즌 3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김태일 씨 또 선행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인이 광고 모델로 있는 마스크 회사랑 110만 장을 기부를 했거든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약 9억 원에 넘는 금액이에요. 주변 이웃 사랑도 실천하고 있는 이 부부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네. 재테크를 잘 못할 거면은 그냥 지출을 줄이자.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자. 좋습니다. 이건데 이게 더욱더 확실히 머릿속에 각인되는 어떤 그런 아니, 날인 그리고 것 지금 같아요. 오늘 새삼 알았어요. 영기 씨 빚이 없다는 건 대단한 그것도 거예요. 대단한 네. 거죠. 네. 자, 나도 가지고 싶다. 대박 부동산을 가진 스타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억소리 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데. 정신이 혼미하네요. 현실로 돌아와야 돼. 레드썬. 네. 저희는 현실을 열심히 살자고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